우리가 이제 재료학을 배우는 부분에서 이제 보충된 내용을 좀 몇 가지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교재들도 바뀌고 했을 때 거기 새로운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제 재료학 문제를 다루는 과정을 그 문제를 다루는 과정 자체를 좀 이렇게 분류를 해서 문제 푸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제시하는 이런 방법을 이제 제시했거든요. 그래서 Problem Solving Approach라 해서 PSA, 문제풀이 방법, 문제를 푸는데 어떻게 이를 접근해야 될 것인가를 좀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없더라도 사실 이런 게 없더라도 문제를 푸는 데서 어떤 체계적인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그전에는 문제를 푸는 내용들을 그냥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한 대로 이렇게 어떻게 정리해서 나갔다면 이거를 그 단계를 나눠 갖고서 어떻게 이런 단계를 거쳐서 푸는 것이 어떤 사고를 정리하고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걸 논리적으로 이제 진행할 수 있다. 그런 점들을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다루고 이제 내용을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서 제시한 방법은 꼭 역학이 아니더라도 무슨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방법이죠. 우리가 이제 뭔가를 배우고서 그걸 이제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 문제를 푼다는 게 이제 꼭 책에 있는 연습 문제 푸는 게 아니라 실제 현상에서 부닥치는 그런 이제 프로젝트 같은 걸 해야 될 때, 그때를 다 포함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개념과 원리를 이해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개념과 원리 같은 것들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자료를 보면 되겠죠. 우리는 이제 책의 내용이 이제 그런 원리들이 설명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책의 내용을 배우면서 또 이제 수업 시간에 배우면서 이제 뭐 토의도 하고 아니면 그룹으로 토의도 하고 이제 어떤 과정 같은 걸 이제 유도를 해보거나 시계 유도 같은 걸 해보면서 개념과 원리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개념과 원리를 이해해서 어떤 실제 문제, 예제를 풀어야 된다거나 연습 문제를 풀어야 된다거나 시험 문제를 풀어야 된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이제 실제 회사에 나가서 어떤 프로젝트를 다뤄야 될 때 그러한 상황에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즉 개념과 원리를 물리적 상황에 응용하는 이런 이제 과정을 거치는 것. 이래야지 이렇게 응용할 줄 알아야지 개념과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고 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이제 이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해보고 하다 보면 연습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걸 원하는 학생들이 그런 요구들이 많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습 문제 풀면 절대로 공부가 별로 안 될 거예요. 물론 공부가 되기야 되는데 개념과 원리를 이해 못한 상태에서 연습 문제만 풀어보는 것이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될까요? 차라리 연습 문제를 한 문제 더 풀 그 시간에 물론 이제 개념과 원리를 잘 이해해 갖고서 이제 훈련을 하기 위하여 뭐 좀 더 푸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연습을 풀어봐야 되겠다. 그럼 뭐 좋은 얘기죠. 그렇지만 개념과 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연습 문제를 풀면서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겠다.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안 생각하는데 책이 여러분들 뭐 우리가 교재로 삼고 있는 책만 보더라도 연습 문제가 몇백 문제씩 되잖아요. 한 장에, 한 챕터에. 그 많은 연습 문제들을 다 풀어볼 수 있겠어요? 다 풀을 수 없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책에 있는 설명들을 잘 이해하고 그 원리, 개념과 원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건 그 개념과 원리를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응용력을 갖고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뭐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다 적용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적용하는 경험을 쌓기 위해서 몇 문제를 풀어보는 것. 그런 게 이제 예제가 책에 있는 것이죠. 예제들 좀 풀어보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하시다 보면은 이제 교수님들이 연습 문제 내주잖아요. 주마다 내준다든가 한 챕터가 끝나면 내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연습 문제를 풀어보라는 게 이런 응용 능력을 키워보라는 것이죠. 즉 이거를 잘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뭐를 응용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개념과 원리를 이해한 것, 책을 잘 읽고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얘기고 이게 두 번째인 것이죠. 응용력은. 물론 이제 응용력이 없다. 그러면 그건 이제 곤란한 얘기지만요. 개념과 원리를 잘 이해했는데도 응용력이 잘 없다. 그렇다면 이제 응용력을 응용하는 그런
훈련을 하기 위해서 문제를 더 풀어봐야 되겠지만 이게 없는 상태에서 연습 문제를 많이 풀어온다는 건 마치 모래에 집 짓는 거랑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드리는 얘기는 책에 있는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하는, 개념과 원리를 충분히 이해하는 그 과정을 소홀히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풀이 접근법, Problem Solving Approach는 이제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하는데요. 첫 번째 단계 이제 개념화라는 것이죠. 개념화. 문제를 이제 정의한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첫 단계는 자연물체도를 그리는 것입니다. 자연물체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팔복 끝에 집중하중이 걸린 뭐 이런 문제가 있다 했을 때 자연물체도. 자연물체도는 뭔가요? 그러니까 뭐 뒤에서 조금 더 이제 나올 기회가 있겠지만은 작용한 모든 힘을 잘 그리는 것이 자연물체도죠. 작용한 모든 힘이 있었고 여기서 이제 지지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지 고정 부위가 있는데 이 고정 부위 고정 조건에 맞는 힘들 이런 거 이런 반력 조건들을 다 집어넣고 만약에 여기 자중까지 있다면 자중까지도 넣어야죠. 그러니까 사실 자중은 이렇게 분포돼서 작용하겠죠. 이런 걸 잘 그리는 거 이런 게 이제 자연물체도입니다. 문제를 이렇게 말이나 아니면 그림이나 이런 게 주어져 있다면 그 문제를 어떤 그림으로 이제 스케치를 만드는 것, 자연물체도를 만드는 게 이제 개념화라는 단계이고, 그다음에 이제 분류, 미지수를 파악하고 가정을 세우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뭐를 구해야 될 것인가, 문제에서 주어진 게 무엇인가. 그럼 반력들을 구하라. 요 외팔보가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잘 있기를 원한다면은 뭔가 힘이 있어야 되겠죠. 여기 이쪽에서 지지 조건에 뭔가 힘이 없다면 이렇게 힘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내려오면서 돌거나 막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평형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힘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 문제인가? 아니면 거기에서 더 나가서 이렇게 힘을 가하고 있으면 이게 처지겠죠. 처짐이 생길 테니까 이런 처짐량을 구하는 게 목적인가? 즉 미지수를 파악하고 그거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필요한 단순화된 가정 같은 걸 적용하는 그런 단계가 이제 분류입니다. 일단 세 번째 단계는 이제 해석이라 해서 적절한 이론을 적용해서 수학적 모델을 만들고 그걸 수학적 모델을 만들었으면 그걸 이제 풀이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 주된 부분을 차지하고 있겠지만요. 앞에 이런 단계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이 잘못된 문제를 만들어서 풀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적절한 식을 선정하여 수학적 모델을, 적절한 이론을 적용해서 수학적 모델을 만든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런 이제 반력 같은 걸 구한다 한다면은 이게 가만히 평형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반력을 구해야 된다니까 평형 상태를 유지한다는 게 뭔가요? 시그마 F 벡터죠. 사실은 이런 게 모든 게는 0이 된다. 시그마 M 작용한 모멘트 합이 0들이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적용할 조건들이죠. 법칙들. 즉 적절한 이론을 적용해서 수학적 모델을 만든다. 적절한 이론을 적용해서 수학적 모델을 만든다는 얘기는 평형 방정식을 세운다는 그런 뜻입니다. 수학적 모델이라는 게 좀 말이 거창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평형 방정식을 만드는 것이 수학적 모델을 세운다, 수학적 모델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즉 실제 현상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평형을 이루고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조건이에요. 그렇다면 그거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수학적 모델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운동방정식까지는 없겠죠. 이제 뭐 동력학이나 뭐 이런 데서 운동방정식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평형방정식이라고 얘기하면 되는 것, 그런 걸 이제 만드는 것이고, 수학적 모델을 만들었으면 이제 수학적 모델을 풀어야죠. 이 평형방정식을 풀어야죠. 이런 이제 수식으로 만들어진 내용을 풀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이제 공업수학에서 뭐 1, 2가 있다거나 뭐 공학수학 이런 이름으로 이제 수학을 배우지 않습니까? 이런 걸 배우는 것이었죠. 보통 여기서야 이제 힘의 평형에서 는 0이니까 연립방정식이 나오는 것이 보통이죠. 연립방정식. 그러니까 연립방정식 뭐 서너 개만 있다 그러면
이렇게 더하기 빼기 하거나 어떻게 해서 풀 수 있죠. 그렇지만 이제 구조물이 굉장히 커갖고서 작용하는 힘들도 많고 반력들도 많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이 수학적 모델 평형방정식이 뭐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의 식들이 나오는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어떻게 손으로 풀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빨리 풀기 위한 알고리즘 같은 걸 배우고 행렬로 만들어서 그런 걸 배우고 또는 이제 컴퓨터를 이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하는 것들이 이제 풀이 방법을 배우는 그런 것이죠. 풀이 방법을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해가 나왔다고 한다면 마지막 단계로서 이제 검토 단계가 있어죠. 결론과 검토 단계. 해가 온당한가, 단위는 바른가, 비슷한 문제와 비교했을 때 좀 타당성이 있는 그런 결과인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팔보 끝에 이렇게 집중하지 작용한다 그러면 이게 평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위로 받쳐줘야 되겠죠. 위로 작용하는 힘이 있어 평형이 되겠죠. 근데 해석 결과가 밑으로 나왔다 그러면 뭔가 좀 이상하죠. 그런 식으로 물리적인 현상에 적합한 해가 나오고 있는가, 그런 거를 이제 봐야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단위나 크기가 좀 타당성이 있는가. 여기서 뭐 100뉴턴의 힘이 가해졌다 그랬을 때 여기서 작용한 힘이 뭐 0.1뉴턴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든가 아니면 뭐 10,000뉴턴이라 나온다든가, 뭔가 조금 이렇게 그 수의 차이가 좀 이상할 수도 있는 그런 결과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제대로 나오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이렇게 수식 풀었을 때 답이 나왔다 그래서 나왔네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과연 타당한 답인가, 타당할 만한가, 그런 걸 이제 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비슷한 문제 비교했을 때 어떤가, 또는 여러분들이 혹시 그러니까 실제 현상을 비교해 볼 기회가 있다면 현실적으로 타당한가, 그런 걸 이제 보란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실험을 하거나 이랬을 때도 이런 이제 정력학과는 조금 거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동 실험을 같이 해본 경우가 있었는데 센서를 붙여서 이제 실험 결과에서 어떤 진동수 같은 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진동하는 물체를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면서 실험을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결과에서 진동수가 50Hz다 이렇게 나온 수가 있었어요. 근데 50Hz라고 한다면은 1초에 50번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50번 같은 운동을 반복한다. 굉장히 빠른 거예요. 굉장히 빨라서 이제 이렇게 뭐랄까 이게 잔상이 남을 정도로 보이는데 그 실제 현상을 보니까 찍찍찍찍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실험을 한 거예요. 그런 정도의 빠르기. 그럼 이게 이렇게 이런 정도의 움직임이 50Hz나 될 수가 있겠어요? 절대로 안 되죠. 1초에 이렇게 이런 정도로 움직이는 건 1초에 뭐 2, 3Hz, 5Hz, 뭐 10Hz 이내로 되는 그런 진동수인데 이제 뭐가 좀 잘못된 거죠. 노이즈가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신호가 잘못 처리됐든가 프로그램에서 조금 이상이 되든가 그래서 뭐 50Hz, 60Hz 뭐 이런 진동수가 나오는 건데 그건 이제 잘 해석을 해야죠. 이렇게 딱 봤을 때 아닌데 그냥 계측기에서 숫자가 나왔다. 이제 컴퓨터 뭐 하드웨어 이런 데서 숫자가 나왔다. 그러니까 그걸 뭐 결과인 줄로 알고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뭐 엔지니어링 센스란 말을 쓰죠. 공학적인 어떤 감 같은 걸 잘 봐서 그런 것들이 원당하게 나오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잘 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문제풀이 방법은 이런 4가지 단계를 거쳐서 이제 내가 알고 있는 개념과 원리를 적용하는 걸 이렇게 체계화시킨 것이죠. 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행했던 얘기들이에요. 그렇지만 그걸 이제 좀 구체화시킨 것이죠. 첫째, 자유물체도를 잘 그린다. 모든 역학에서 자유물체도를 잘 그리는 것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자유물체도만 잘 그리면 문제의 반 또는 한 3분의 1은 이렇게 이제 해석하고 들어간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유물체도만 잘 그리면. 자유물체도만 잘 그리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구해야 될 것인가 이걸 파악할 수 있겠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자유물체도를 수식으로 쓴 것. 그게 바로 수학적 모델, 평형방정식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수학적 모델을 만들고 그건 이제 그 다음은 우리가 수학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풀이 방법을 적용해서 해를 구하고 그리고 그 해가 정말 타당한 것 같은가 물리적인 상식적으로 좀 맞는 것 같은가 그런 걸 이제 검토해보는 그런 걸 거쳐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 이제 재력학을 배우지만 정력학을 좀 리뷰를 해보도록 하죠. 우리는 재력학이니까 재료에서 이제 변형이나 어떤 변형을 일으키는 힘이 얼마나 들어갈까 뭐 이런 걸 이제 배우게 되는데 변형하는 물체를 다루죠. 재력학에서는 힘과 변형과의 관계, 재료의 힘이 작용했을 때 얼마만큼 변형이 되는가 하는 재료의 특성도 배우고 그런 걸 하게 되는데 그 전에 물체에 어떤 변형이 생겼다는 얘기는 힘이 작용했었다는 얘기죠. 힘 또는 열이 작용해도 이제 변형이 생기죠. 열팽창. 그렇게 되면은 힘을 파악하는 게 첫 단계죠. 물체의 변형을 계산하려면 물체에 어떤 힘이 작용하는가. 그러면 그 단계가 우리가 이제 정력학에서 배웠던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단계가 이 재력학의 선수 과목이 되기 때문에 이제 보통 별도의 과목으로 이제 재력학의 선수 과목으로 정력학이라는 과목이 이제 독립되어 있죠. 정력학에서는 어떤 부분을 배우게 됐나요? 정력학에서는 물체가 평형을 이루고 있고 여기서는 강체를 다루게 되죠. 강체. 정력학은 강체. 강체라는 게 뭔가요? 변형이 없는 변형을 무시하는 그런 물체를 이제 강체라고 하는 것이죠. 강체 평형을 다루는 게 정력학이었었죠. 그래서 이제 강체로 된 어떤 구조물에 조금 아까 그린 것처럼 이런 뭐 외팔보가 있던 아니면 이렇게 심플 빔, 단순 지지보가 됐건 뭔가 힘이 작용한다 이렇게 됐을 때 반력이나 아니면 내부의 어떤 점에서 즉 우리가 이제 정력학에서는 내부에서의 힘 같은 걸 그렇게 다룰 필요는 없지만은 재력학에서는 내부의 힘 이렇게 힘을 작용하고 여기서도 뭐 중간중간에서 힘을 작용하고 여기서는 또 이렇게 힘을 작용하고 이런 식으로 있다. 뭐 그 정도 있다고 보고 그렇게 됐을 때 이 부분이 얼마만큼 변형이 일어나는 걸 보면 이 부분에 어떤 힘이 작용하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힘들을 해석하는 과정이 이제 정력학에서 다뤘던 그런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물체도를 그리고 물체 전체를 그려서 물체 전체의 자유물체도를 그려서 여기에 어떤 힘들이 있었는지 반력 같은 거를 잘 찾는 것 그런 단계를 이제 해야죠. 물론 여기서 반력이라고 한다면 힘을 포함하는 그런 넓은 의미에서의 반력, 힘이라는 얘기입니다. 반력이나 반력 모멘트 이런 것들을 구하기 위하여 이제 자유물체도를 잘 그리고 평형 방정식을 적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내부에서 작용한 힘, 요면에서 작용한 힘 같은 걸 구하고 싶다. 즉 여기까지의 그러니까 본 전체가 이렇게 변형이 되겠죠. 그랬을 때 이 부분의 변형, 요만큼의 즉 요 x가 뭐 3분의 2L 되는 지점에서의 변형을 알고 싶다. 그럼 이 지점에서 작용하는 뭐 힘과 모멘트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분 자유물체도를 그려야 될 일이 있게 됩니다. 부분 자유물체도. 그러니까 요것만 집중해서 다시 본다면은 전체 자유물체도 갖고서는 이제 이런 지지점 반력 같은 걸 반력과 반력 모멘트를 구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지점에서의 처짐량, 이 지점에서의 응력 뭐 이런 거 변형 이런 걸 구하고 싶다 한다면은 이 지점에서의 부분 자유물체를 그려야 된다니까 물체를 잘라놓고 생각해 봐야죠. 이렇게 요 위치에서 그래서 여기서 힘이 작용했고 이렇게 이제 있었으니까 여기와 여기에서 어떤 힘들이 작용하고 있을까? 내력, 내부 모멘트를 찾기 위해서 부분 자유물체도를 또 잘 그리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분 자유물체도, 전체 자유물체도나 부분 자유물체도를 잘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평형 방정식을 적용해서 이제 반력들을 찾고 그리고 내력을 찾아야 되겠다면 이 부분 자유물체도에서 여기에 필요한 뭐 이런 힘들이 뭐가 있었을 테니까 이런 힘들을 구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그런 것들 여러분들은 이제 배웠을
겁니다. 정력학을 잘 이제 수행했다고 한다면은. 이 선수 과목이 이제 정력학이라서 이 재료역학을 배우기 위해선 정력학을 수강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보면은 어떤 이제 기간상에서 이제 뭐 휴학하고 복학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학기에 과목 듣는 순서가 꼬이거나 해갖고서 이제 잘 수강을 못하고서 재료역학부터 하게 되고 재료역학을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가능하면은 정력학을 잘 하고서 재료역학을 해야지 이렇게 크게 어려움 없이 재료역학을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정이 허락한다면 정력학을 잘 공부하고서 하기를 좀 권합니다. 물론 이제 어쩔 수 없이 이걸부터 해야 되는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아주 비상한 노력으로 정력학 부분을 이제 같이 하다시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 여기 뭐 정력학 리뷰를 이제 하지만 이건 진짜 리뷰입니다. 리뷰라는 게 복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배운 상태를 다시 이제 기억을 되살리기 위하여 하는 것이지 여기서 정력학을 배우자는 얘기는 절대로 될 수 없어요. 이 부분만 갖고서 정력학을 이제 뭐 하고서 이제 넘어가겠다. 재력학으로 넘어가겠다. 그건 절대로 권장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리뷰에서 다룬 내용 말고도 굉장히 많은 내용이 정력학에서 나오고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재력학에서 응용해 갖고서 배웠으니까 그걸 이제 응용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은 없이 하다 보면은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제 재력학을 배우면서 왜 이런 부분에서 이런 힘이 작용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재력학을 진행해 나가겠어요? 이제 둘 다 못하게 되는 셈이죠. 정력학도 잘 못하고 재력학도 잘 못하고 차라리 이제 시간이 든다면은 정력학을 하고 나서 한다면은 정력학을 그래도 이제 우선 했으니까 정력학을 이제 마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좀 그렇게 이제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뭐 이제 여기까지는 얘기했죠. 자연문체도를 잘 그려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제 평형방정식을 만들게 되면 평형방정식은 뭔가요? 평형방정식은 뉴턴의 제2법칙, 힘의 법칙에서 나왔다는 얘기죠. F는 ma, 시그마 F는 ma. 이게 다 뉴턴의 제2법칙에서 나왔던 얘기죠. 외력의 합이 0이 아니면 이제 물체가 가속도가 생기고 어쩌고 하는 얘기인데 만약에 물체의 합이 0이라면은 이게 0이라면은 0이니까 0 벡터니까 그냥 정지해 있거나 가속도가 생기지 않으니까 정지해 있거나 아니면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있었다면 그 등속 직선 운동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 그런 게 뉴턴의 힘의 제2법칙 F는 ma였었죠. 우리는 이제 정력학이니까 그 부분만을 다루는 것이죠. 시그마 F는 0. 여기 이제 평형 방정식인데 힘은 이렇게 직선 방향 힘도 있고 이제 돌리려는 회전시키는 그런 힘도 있죠. 그래서 이제 벡터 폼을 쓴다면 그게 이제 모멘트니까 합력 resultant force는 힘의 모든 작용한 힘들의 합이라는 얘기고 이거는 0이 돼야 되겠고 강체가 평형을 이루고 있으려면은 강체가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외력 좁은 의미에서 힘이 합이 0이고 그리고 함 모멘트는 시그마 m. 물론 이건 이제 모멘트는 어떤 기준점 뭐라고 썼지만은 하여간 이미 어떤 기준점 모멘트 센터 오라고 썼다 이게 원점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아무 점이나 될 수 있어요. 임의의 점을 기준으로 해서 모멘트 센터를 잡아서 그 점에 대한 모든 힘들의 모멘트가 0이 돼야 된다. 근데 우리는 이 모멘트를 어떻게 쓰죠? 모멘트의 정의, 힘의 모멘트의 정의, R 크로스 F 또는 힘의 작용선과 이제 우리가 모멘트 센터라고 한다면 힘의 작용선은 이제 힘의 작용선이에요. 힘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작용하고 힘의 작용선까지의 수직거리 이 길이 곱하기 힘의 크기 또는 힘의 작용선까지 위에 있는 임의의 점 R 벡터를 잡는다면은
시그마 M0 벡터는 R0 벡터 크로스 F 벡터 R0 뭐 I는 1에서부터 작용하는 모든 힘까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모멘트의 기준점에서부터 힘의 작용선 위에 있는 임의의 점까지의 위치 벡터를 이제 R5 벡터라고 한다면 R5 I 크로스 FI, 이게 이제 모멘트의 정의죠. 힘의 모멘트의 정의. 이것들 모은 것이 0이 된다. 이게 이제 벡터 형식으로 쓰는 힘의 평형 방정식이고, 우리가 이제 크로스 프로덕트 같은 이제 벡터, 이 벡터를 적절한 이제 좌표계를 써서 각 좌표계 방향으로 이제 분해해서 성분으로 쓸 수가 있겠죠. 뭐 보통 우리는 이제 직교 좌표계를 쓰게 되니까 직교 좌표계는 x, y, z. 보통 우리는 오른손 법칙을 쓰죠. x, y, z 이런 모양으로 x 방향, y 방향, z 방향으로 이렇게 오른손 법칙을 써서 정의된 직교 좌표계에서 힘의 합이 0이라는 얘기는 시그마 f x i 플러스 시그마 f y j 플러스 시그마 f g k는 0. 이런 식으로 성분으로 나눠서 쓸 수 있을 테니까 이게 이제 0이 되기 위해서는 i, j, k들은 다 독립인, 서로 1차 독립이고 서로 이제 직교하는 뭐라고 그러나요? 이거를 기저 벡터죠. 기저 벡터들이니까 이것이 0이 되려면은 각 성분들을 그 앞에 크기들이 다 0이 돼야 되니까 이런 이제 성분에 대한 식이 나오는 것이죠. x 방향 힘의 합이 0이고 y 방향 힘의 합이 0이고 z 방향 힘의 합이 0이다. 이런 식으로 벡터 형식으로 스칼라 형식으로 풀어 쓸 수 있겠고, 이 모멘트의 평형식도 마찬가지죠. 모멘트에서도 이제 모멘트 벡터니까 x 성분, y 성분, z 방향 성분들이 각각 모두 0이 돼야 된다고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건 이제 3차원에 대해서 사용한 일반적인 형식 표현이고, 우리가 그냥 2차원만 xy 평면에서만 작용하는 평면력계라고 한다면 이제 뭐가 되겠어요? z 방향 힘이 없는 거니까 이거 이제 없겠고, 이런 식은 없겠고, 모멘트는 xy 방면에서 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힘과 질점 같은 것들이 다 xy 평면에만 있다는 얘기니까 모멘트는 오로지 z 방향 모멘트만 나타나겠죠. 이런 모멘트 없고 이런 모멘트 없고. 그러니까 평면력계에서는 두 개의 성분으로 힘의 합이 이제 두 방향으로 힘의 합이 0이 된다는 그런 조건이 나와야 되겠고, 그리고 한 방향으로 그 면에 우리가 관심 두고 있는 이 면의 수직한 방향의 모멘트 합이 0이 된다는 이런 세 개의 조건으로만 나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3차원 공간에서의 힘의 평형을 생각한다면 힘의 평형 세 방향, 모멘트의 평형 세 방향 6개씩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평형 방정을 만들어 놨을 때 미지의 힘의 수가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될 모르는 힘의 수들, 그런 게 이제 지지점 반력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어떤 변형이나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외력의 항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런 미지의 힘의 수가 독립적인 평형 방정식의 수와 같다면은, 즉 평면력 2차원 문제에서는 하나, 둘, 세 개, 또는 3차원 문제에서는 6개, 독립적인 평형 방정식의 수와 같다면은 우리는 이제 평형 방정식만을 갖고서도 미지의 힘을 다 구할 수가 있겠죠. 즉 평형 방정식만 갖고서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경우를 정정계라고 하죠. 정정계. 정적으로 정해진다. statically determinate 뭐 이런 용어가 있죠. 정적으로 정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평형 방정식만 갖고서, 독립적인 평형 방정식만 갖고서는 힘을 구할 수가, 미지의 힘들을 다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걸 이제 부정전계라고 하죠. 부정전계.
우리는 이제 뭐 간단하니까 이제 웨팔보 그림을 많이 그리는데, 자유물체도를 그리면 이 고정단에서 이제 고정단에서 지지할 수 있는 반력들은 수직 방향 반력, 수평 방향 반력, 모멘트,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게 되죠. 세 가지가 있게 되니까 우리가 이건 이제 2차 문제니까 이렇게 적용할 수 있으니까 이 세 개의 이미지들도 풀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정전계 문제란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웨팔보 끝에 이제 힘을 가하는 문제인데 보니까 너무 이렇게 좀 많이 쳐질 것 같고 좀 불안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추가적인 지지점 하나를 더 넣었어요. 롤러를 넣었다 그러죠. 롤러 지지점을. 그래 놓으면, 그러니까 여기다 놓은 거죠. 그렇다면 자유물체도를 그리게 돼서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이제 롤러 지지 조건은 이런 이제 반력을 하나 낼 수 있으니까 모른 힘이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돼버렸죠. 네 개. 이런 거는 평형방정식은 세 개밖에 안 나오니까 미지의 힘, 미지의 반력들을 구할 수가 없게 되죠. 이런 게 이제 부정전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부정전개. 정적으로 정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럴 때는 이제 추가적인 조건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어떤 조건이 필요하게 될까요? 여기다 이렇게 고정을 시켜놨을 때 요점의 변이는 없어야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일반적인 웨팔보로 한다면 그냥 이렇게 쳐줄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추가적인 지지점을 해놨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다 힘을 가한다고 했을 때 여기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모양이 좀 달라지게, 변형이 달라지게 된다는 그런 조건이 더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독립적인 평형방정식만 갖고서는 모든 미지의 반력들을 다 구할 수가 없게 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은 부정전개라고 정력학에서는 풀 수가 없었죠. 부정적 문제는 정력학에서 풀 수가 없습니다. 재료학 들어와서 변형을 생각해야지 이제 풀 수가 있게 되는 그런 문제들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구분은 했었죠. 여러분 정력학 배웠을 때. 그리고 이제 우리는 재료학을 배우게 된다면 이런 부정전개 문제도 풀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평형방정식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힘들이 있겠죠. 작용력들, 작용하는 힘들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겠죠. 여기서처럼 점하중 또는 집중하중, 점에 집중돼서 작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2차 문제니까 임의 방향으로 이제 힘이 작용할 수 있겠죠. 외력이. 또는 집중 모멘트가 있겠죠. 모멘트. 회전시키는 경향. 모멘트라는 얘기는 이렇게 이제 두 개의 힘이 크기는 같고 방향이 서로 같은 작용선상에서 이제 서로 반대쪽을 향하고 있는 이런 게 짝힘, 우력, 짝이 된다는 얘기죠. 짝힘, 우력 또는 커플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모멘트, 집중 모멘트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있는 것처럼 여기 5점에서 어떤 모멘트가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주어지는 집중 모멘트가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집중하중이 아니라 분포하중이 있을 수 있겠죠. 분포돼서 작용한 힘.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크기가 요 길이에 걸쳐서 크기가 일정하게 작용하는 걸로 되어 있죠. 즉 단위 길이당 힘의 세기가 일정하게 주어지는 이런 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D점에서부터 F점 요 사이에서는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일정한 크기의 힘들이 분포돼서 작용하고 있는 걸로 이제 되어 있고, 꼭 일정하게 작용하라는 법은 없죠. 여기서는 힘이 길이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이 길이 방향에 따라서 달라지는 모양으로 이제 힘이 작용하고 있죠. 뭐 간단하니까 이제 웨팔보 말고 단순 지지보 하나 그려볼까요? 단순 지지보. 여기 이제 자중이 있을 테니까 자중은 그냥 일정하겠죠. 이런 게 이제 분포중 중에 하나, 크게 일정하게 분포되는 균일 분포중이 되겠고, 여기다가 이제 시멘트나 어떤 시멘트 포대 뭐 이런 것들을 쌀자루 같은 걸 이제 차곡차곡 쌓게 되겠다. 근데 쌓다 보니까 이제 가운데는 많이 쌓고 점점 적게 쌓고 좀 더 적게 쌓고 이런 식으로 쌓게 됐다. 그럼 이건 이제 위치에 따라서 변화하는 분포화중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게 이제 분포화중입니다. 즉 길이에 따라서 분포하는데
어떤 형식으로 분포하는 것도 이제 주어져야만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계산할 때는 이제 분포돼서 작용하는 걸 잘 골라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정력학에서 배웠던 얘기를 보면은 이 분포하중은 이만한 크기의 힘이, 즉 분포하중은 이제 보통 단위 길이당 힘의 크기, 단위 길이당 힘의 세기 이런 걸로 주어지는 것이 많으니까 길이를 곱해주면은 이제 단위 길이당 미소 부분의 힘이 되겠죠. 요 힘의 크기 곱하기 요 길이를 곱해주면 뭐 dx라고 할 수 있을지. 이런 힘들을 이제 다 적분하고 모멘트가 이제 어떻게 작용할지 이런 걸 등가적인 힘 이런 것들이 다 정력학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지금 뭐 정력 리뷰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렇게 됐을 때 보면 이미 어떤 점에 집중해서 작용한 힘으로 등가 힘으로 대체할 수가 있죠. 등가 힘으로. 그럼 이 힘의 크기는 이 하중선도 밑에 면적과 같고 요 위치는 그 하중선도 밑에 있는 이 하중선도 그림의 도심에 작용한 집중하중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들로 이제 나왔었죠. 정역하게.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매번 이제 어떤 분포하중이 있을 때 뭐 적분을 한다거나 그러지 않더라도 도심에 작용한 집중하중으로 대체해서 볼 수가 있으니까 훨씬 이제 쉽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도심에 작용하는 동등한 집중하중으로 대체해서 등가적인 힘으로 대체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게 이제 분포하중이 되겠고, 분포하중은 여기서는 이제 선의 길이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그런 힘을 얘기했었는데, 길이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표면에 따라 다른 분포를 가질 수도 있겠죠. 표면에 따라.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이제 어떤 도로 표지판 같은, 이렇게 고속도로 옆에 가다 보면 커다란 광고판 같은 거 있죠. 뭐 그런 거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거기 이제 바람이 풍압을 받고 있을 테니까 이 면에 이제 압력이 분포돼서 작용하는 것이죠. 풍압 분포. 단위 면적당 표면 압력으로 생각해서 이제 그 단위 면적당 압력이지만 요 이제 미소 면적에 작용하는 압력을 생각해서 딱 적분을 다하면 이 면 자체에 작용하는 힘 같은 걸 계산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면적 단위로 주어질 수 있겠고, 그리고 그 정도 이렇게 커다란 구조물 같은 건 자체 무게가 있겠죠. 자체의 무게. 자중은 mg인데 m은 rho v 이렇게 쓸 수 있죠. 1도 곱하기 그 부피 곱하면 그게 이제 질량이니까요. 최적에 따라 변한, 최적에 걸쳐서 작용한 힘이라는 얘기죠. 그런 걸 이제 최적력이라고 하죠. 최적력, 면적력, 최적력, 단위 최적 다음에 힘, 자중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 최적력인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요 기둥 부피가 있으니까 그 부피에 걸쳐서 부피에 분포돼서 작용하는 힘들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모두 다 그 자체로서 이제 미소 힘들로 미소 면적에 작용하는, 미소 부피에 작용하는 힘들을 다 모아서 이제 어떻게 작용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등가적으로 정력학적인 등가적인 힘으로 본다면 도심 또는 최적 중심에 작용하는 집중력으로 볼 수가 있게 되겠고,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것이 우리가 조금 더 편하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구조물에 작용하는 힘들을 잘 파악했다고 한다면은 자유물체도를 잘 그려야죠. 자유물체도를. 강체가 됐건 변형체가 됐건 정적 해석이 아주 필수적인 이런 단계, 자유물체도를 잘 그린다는 게 정말 중요한 단계라고 이제 얘기했었죠. 작용하는 모든 힘들을 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 구조물을 적당히 그리고 스케치를 하고 작용하는 힘들을 잘 표시를 해야 됩니다. 여기선 외력이 이렇게 이제 집중력으로 작용했고, 집중 모멘트 작용했고, 그리고 여기 분포력들이 있는 걸로 되어 있었죠. 여기선 수평 방향으로 분포되는 힘모가 있겠고, 여기는 수직 방향으로 분포돼서 작용하는 힘들이 있겠고, 여기서는 이제 수직 방향으로 작용해서 분포돼서 작용하는데 그 힘의 세기가 일정하지 않고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가면서 선형적으로 이렇게 변한다. 뭐 이런 이제 힘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반력까지 다 포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구조물이 보면 여기가 이렇게 그 핀 지지 조건처럼 돌아갈 수 있는 조건처럼 이렇게 이제 지지가 되어 있었죠. 그럼 우리는 이제 이런 지지 조건, 요 지지물 같은 그림은 이제 다 빼는 거예요. 그러면 없어진 그 지지물의 조건들은 그 지지 조건에 맞는 힘으로 표시를 해야만 하죠. 있던 게 없어졌으니까 이 지지물의 지지 조건, 지지점의 영향을 그 지지점이 제공할 수 있는 반력으로 표시를 해야만 이제 자유물체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핀 지지였었으니까 돌아가는 건 이제 돌아갈 수 있게 되지만 이쪽으로도 움직일 수 없고 이쪽으로도 움직일 수가 없죠. 이제 또 좀 얘기가 나오겠지만 반력은 움직임을 저지하는 방향으로는 모든 방향으로 이제 힘을 내게 됩니다. 그런 게 이제 반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핀지 조건이니까 이렇게 못 움직이고 이렇게도 못 움직이고 돌아갈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두 개의 반력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제 교재에서는 힘들은 이제 화살표로 표시를 하죠. 힘들은 화살표로 벡터니까 그리고 돌아가는 것들도 이제 그 돌아가는 화살표 이런 식으로 모멘트를 표시하고 그리고 반력들은 여기서처럼 이렇게 화살표에 사선이 있는 화살표가 반력이 표시입니다. 특별하게. 그러니까 좀 구분을 한 거죠. 이거는 외부에서 가해진 힘이 아니고 지점에서 나타나는 반력이라는 그런 표시로 이렇게 반력 표시 그런 식으로 모멘트 표시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3차원 같으면 이제 화살표로 표시를 하는데 모멘트는 이렇게 회전 화살표로 표시하고 만약에 반력 모멘트는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머리가 두 개인 화살표, 쌍화살표로 이렇게 돌아가는 오른손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돌아가는 모멘트를 표시하기도 하고 반력은 마찬가지로 이제 사선을 넣어주면 벡터에 사선을 넣어주면 이건 반력 모멘트다 이렇게 이제 표시한다는 얘기입니다. 정력학적 부하 규약은 뭐 플러스 양의 방향, 음의 방향 그리고 모멘트의 방향은 x축, y축 이쪽이 이제 플러스 방향들이니까 z의 방향은 x, y, z 이쪽 면에서 이렇게 나오는 방향이죠. 나오는 방향 그런 식으로 잡아주고 이렇게 이제 돌아가게 된다면 이렇게 오른손 법칙에서 플러스 g 방향으로 모멘트가 표시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인 부호 유학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조금 아까 그린 건 전체 구조물의 자유물체도였죠.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 이제 부분 자유물체도를 그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요 D점에서 핀으로 이렇게 이제 체결이 연결이 됐었는데 그거를 풀어서 요 DF 부재하고 E, D, C, A, B까지 해서 이렇게 된 부재를 이렇게 분리한 것이죠. 이런 것들은 요 D점에서 어떤 힘이 작용할까? D점도 여기서는 힌지처럼 이제 연결되어 있었으니까 요 힌지에서 작용한 힘들은 즉 DF 부재가 요 기역자 모양으로 된 부재 작용 힘이 얼마일까? 이런 걸 이제 풀어야 됐을 때 연결부의 힘들을 알고 싶을 때 그때는 이제 구조물들을 분해해서 따로따로 자유물체도를 그려야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핀지 조건이었으니까 요 조건에 맞는 이제 반력이 있겠죠. 그래서 dx, dy가 있겠고 작용 반작용력으로도 요 기역자 모양의 부재는 이제 요거의 반작용력, 이거의 반작용력으로 되는 이제 내부 구조물 내부에서의 지지점 반력들, 구조물 내부의 지지점 반력들을 구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 분해를 해서 연결된 부분을 풀어서 이제 부분 자유물체도를 그리는 그런 경우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반력과 지지 조건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죠. 만약에 힘이 작용하는데 지지점에서 뭐 아무런 힘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움직이겠죠. 그건 이제 더 이상 저희가 아니죠. 정력학이 아니죠. 정력학, 재력학이 아니죠. 동력학에서 나온 얘기들이죠. 이렇게 자유롭게 있는 물체에서 힘이 작용한다면 힘은 FmA가 될 테니까요. 그렇지만 그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지지점에서 적절하게 구속이 되어 있다는 얘기고
구속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거기서 뭔가 움직임을 저지하는 힘을 제공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강체 운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운동이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의 지지점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지지점에서는 이제 적절한 구속력들이 이제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책에서는 그런 반력 표기들은 이제 사선이 있는 화살표로 표시하는 것이고 여기서도 보면 이제 쌍화살표는 요 모멘트를 표시한다고 얘기했었죠. 이 아까 이제 나왔던 그림이지만 표지판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풍압이 작용하는 거는 외력이죠, 외력. 그리고 이제 자중 무게가 있으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체정력으로 작용하는 외력이 있겠고. 그럼 지지점에서 작용하는 반력들은 뭐가 있겠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3차 공간이니까 XYZ 방향으로 세 개의 방향 힘과 세 개의 방향 모멘트가 작용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문제의 경우에 따라서 문제를 이렇게 잘 파악했을 때 그 문제풀이 단계에서 이제 4단계가 있었죠. 그 두 번째 단계에서 이제 단순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중이 작용하고 있으니까 요 Y 방향으로 뭔가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이게 그냥 이렇게 쑥 빠질 테니까. 그리고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이 X방향 힘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X방향 힘이 낼 수는 있는 지지 조건이지만 나오질 않겠죠. 그러니까 X방향 힘을 생각할 필요 없겠고 G방향 힘도 여기 이제 뭐가 있어야죠. 이쪽으로 힘이 작용하는 거니까 이런 방향 힘이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이게 돌아가지 않고 이렇게 요점이 움직이진 않지만 이렇게 회전할 수 있겠죠. 회전을 하지 못하게 하는 뭔가 또 이렇게 반력 모멘트가 있는 것이죠. 반력 모멘트. 이렇게 돌지 못하게 하는 것이니까 X방향 반력 모멘트. 이런 게 있어야 되겠고 Y방향으로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하중 상태가 딱 대칭으로 작용하고 있으니까 나타낼 필요가 없죠. 이런 식으로 없앨 건 없애고 꼭 있어야 될 건 있어야 되겠고 그런 것들을 이제 그 구속 조건에 맞도록 이상화시키고 단순화시키고 해갖고서 적합한 반력 조건들을 여기다 이제 나타나게 그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연물체도에서. 아까 대칭 문제를 했지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칭이 아니고 기둥이 한쪽에 붙어 있는 이런 구조물이다. 그럼 이제 풍압을 받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 방향 이렇게 힘이 작용했으니까 이쪽 방향 반력은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이렇게 서 있으니까 요 회전 모멘트 반력이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렇게 작용하고 있으니까 이게 돌릴 수도 있겠죠. 돌릴 수도 있으니까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렇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반력도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하중이 이쪽에서 이렇게 쳐져서 여기 이제 자중이 있을 테니까 자중이 이렇게 쳐져서 작용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회전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회전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이쪽 방향 반력도 있어야 되겠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반력이 어떤 방향으로 나타날 것인가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방향으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움직임을 억제하고 있다. 어떤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움직임을 억제할 수 있다면 그 방향으로 반력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게 돌아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힘을 받으면 이렇게 바람개비처럼 돌아갈 수 있겠죠. 한쪽에 받으니까. 근데 돌아가지 못하고 있죠. 그 얘기는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반력이 있다는 얘기고 한쪽으로 쳐져 있으니까 이렇게 돌아갈 수 있지만 그 Z축 방향을 회전축으로 해서 돌아갈 수 있지만 돌아가지 않게 하게 있죠. 그렇다면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막아주는 어떤 반력 모멘트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재력학, 정력학을 하면서 나타나게 되는 지지점의 단순화된 모형과 그 지지점에서 이제 제공하는 반력들의 그림들을 이렇게 그려놨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정력학을 배웠다면 이게 본 유니화에서 정력학을 배웠다면 그 정력학 그 교재에서 나오는 그런 그림이죠. 우리가 이제 다루고 있는 이 재력학에서 나오는 교재에서도 뭐 이런 표가 있는데 그 표랑 좀 다르죠. 다른 책에서 뽑아온 거니까 이 그림들이 더 단순하게 나와서 좀 뽑아본 거예요. 케이블이 있다. 지지점이 케이블이다. 케이블은
이렇게 인장 방향, 그 케이블 방향으로 인장 방향의 발력만 제공하죠. 이렇게 막대기라면 이렇게 밀어줄 수 있지만 케이블은 밀어주지 못하죠. 오히려 당겨주기만 하는 이런 방향에 이제 발력을 낸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무게가 없는 링크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막대기 얘기한 것이죠. 막대기는 이런 방향이나 이런 방향이나 당겨주기도 하고 밀어줄 수 있겠고, 그렇지만 막대기는 이렇게 돌려주는 건 못하죠. 그냥 이렇게 밀어주기만 하는 것이니까요. 여기는 이제 롤러, 이렇게 굴러다닐 수 있는 그런 거라고 한다면, 롤러는 면에 수직한 힘만 내죠. 이렇게 위로는 뜨지 못하게 하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굴러갈 수는 있으니까 요 면에 평행한 방향으로 힘을 못 내는 그런 조건이고, 롤러가 이제 요 틈 사이에서만 움직인다 한다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그러니까 롤러를 좀 구분한 것이죠. 그냥 면 위에 있는 롤러라면은 밀어주기만 할 수 있죠. 하중을 받으면. 만약에 이게 당겨주는 걸 잡아주도록 하는 이런 방향 힘을 못 낸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렇게 슬로단에서 움직이는 롤러라면은 일로 내려오는 걸, 이렇게 더 들어가려는 걸 밀어줄 수 있겠지만 이쪽으로 가려는 거를 못 나가게 당겨줘야 되니까, 못 나가게 이제 제지하고 있으니까 이런 이쪽 방향 모멘트가 아니라 힘도 작용하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이죠.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는 움직임을 저지하고 있다면은 그 방향으로 발력이 나타난다. 여기서는 슬로단에서는 자유롭게 구를 수가 있고, 여기가 이렇게 이제 돌아갈 수 있는 모양이니까 모멘트 발력도 내지 못하고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그림들이 이제 뭐 쭉 있죠. 이거는 이제 롤러랑 비슷하지만 그 바가 있고 거기에 컬러가 있어서 이게 자유롭게 이제 미끄러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간다면 역시 이제 자유롭게 미끄러질 수 있으니까 이 바의 방향으로는 모멘트를 못 내지만 수직한 방향으로는 낼 수 있다는 얘기. 이렇게 막 가지 못하잖아요. 여기 끼어져 있으니까. 아니면 이렇게 들어오지도 못하고. 뭐 많이 보는 지지점 조건, 이런 핀 지지 조건이죠. 뭐 흰지 또는 핀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리고 이제 마찰이 없을 때, 만약에 얘가 여러분들 뭐 녹이 아주 많이 쓸어 있는 그런 이제 돌아가는 점이라고 한다면 돌릴 때 힘이 들죠. 돌아갈 수 있는데. 그럴 때 이제 발력이 있는 얘기죠. 이럴 때.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매끄러운 마찰이 없는 핀지 조건이라고 한다면 이 막대기가 이렇게 움직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수평 방향 발력, 수직 방향 발력 이런 걸 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두 개는 그냥 임의의 방향 발력과 그 발력이 제공하는 각도. 힘들은 벡터니까 이제 크기와 방향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미지수는 두 개가 있는 거죠. 모르는 힘은 두 가지. 수평 방향 힘, 수직 방향 힘 또는 힘의 크기와 방향 이런 식으로. 아까 그림에서는 여기가 자유롭게 돌아갈 수 있었죠. 그런 그림이죠. 그러니까 이제 모멘트 발력은 없지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딱 각도가 고정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돌아가지도 못하죠. 얘가 이렇게 용접되어 있다시피 되어 있으니까 돌아가지 못하니까 회전에 대한 모멘트 발력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많이 보는 이제 외팔부에서는 이쪽 방향 다 못 움직이게 만들죠. 그러니까 수평과 수직 방향 발력이 있겠고 돌아가지도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모멘트 발력도 있고 회전 모멘트 발력도 있고 그런 얘기들이 이제 쭉 정리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정력학을 배웠다면 각 지점 조건들이 어떠한 발력들을 제공할 수 있는가 그런 내용들을 다 보셨을 겁니다. 조금 더 복잡하게 한다면 이제 3차원 지지 조건들이 있죠. 3차원 지지 조건. 그러면 이제 볼 소켓 조인트라고 그러죠. 볼 앤 소켓. 그러니까 이건 이제 자유롭게 돌아갈 수는 있지만 X 방향으로도 못 움직이고 Y 방향으로 못 움직이고 Z 방향으로도 못 움직이고 딱 이렇게 꽂혀 있는 거니까. 그럴 때는 그 각 방향의 힘 방향의 발력들만 낼 수 있죠. 그렇지만 이제 자유롭게 돌아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도 돌아갈 수 있고 이렇게도 돌아갈 수 있고 아니면 이렇게 요 축방향으로 이렇게도 돌아갈 수 있고, 그러니까 모멘트 발력은 하나도 내지 못하는 이런 조건이고, 싱글 저널 베어링이 이제 하나가 있다. 그렇다면 이쪽 못 움직이죠. 그러니까 발력들이 있겠고, 베어링이니까 이렇게 축방향은 자유롭게 돌아갈 수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런 방향은 없지만 이게
축이 이렇게 돌아가지도 못하게 하죠. 이렇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도 돌아가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런 두 방향의 모멘트, 이렇게 돌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돌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멘트 반력들은 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지수가 몇 개 이런 경우에는 힘 2개, 모멘트 2개, 그러니까 4개의 미지 반력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베어링 조건들에 따라서 이제 어떤 반력들을 낼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정리되어 있으니까 한번 좀 쭉 보시면 될 겁니다. 만약에 이제 3차원 고정 조건, 3차원 픽스드 고정 조건이라면 어떤 반력들을 낼 수 있을까요? 완전 고정이니까, 그러니까 나무 심어 놓듯이 한 거죠. 가로수 같은 거 심어 놓듯이 딱 박아놨다. 그러면 당연히 X, Y, Z 방향으로 아무 쪽으로도 못 움직이죠. 뽑히어서도 안 되겠고, 그러니까 힘들 다 내겠고, 그리고 회전에 대한 것도 이쪽으로 못 회전하고, 이쪽으로 회전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지도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가로수나 이제 그 가로등 같은 것들 지지 조건에 해당되는 것. 그런 경우에는 세 방향의 힘 지지와 세 방향의 모멘트를 회전을 다 저지하고 있으니까 세 방향의 모멘트가 다 나타나는 가장 뭐랄까 그냥 강력한 아주 가장 고정된 지지 조건이 되는 것이죠. 이런 조건들이 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우리가 그 부재 내에서 내력을 알고 싶다. 왜냐하면 정력학에서는 이제 얘기는 안 다뤘지만 이제 우리는 이제 재력학을 배우고 있으니까 변형할 수 있는 것이죠. 재료와 힘을 그 재료의 특성에 따라서 크게 많이 적게 변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료가 어떻게 변형이 될까, 얼마만큼 변형이 될까 이런 걸 알기 위해서는 중요 부분에서의 내력과 내부 모멘트. 여기서 이제 내력이라고 한다면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것이죠. 내부 모멘트까지 다 포함하는 넓은 의미에서 내력. 이런 것들을 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그 위치에서 부재를 가상적으로 자르고 이런 경우에 이제 이렇게 보의 단면을 잘랐으니까 어떤 힘들이 작용할 수 있을까요? 보면에 수직한 힘이 작용할 수 있겠고 보면에 평행한 힘이 작용할 수 있겠고 전단력, 수직 방향 힘 그리고 이런 모멘트가 작용할 수 있겠죠. 이렇게 2D, XY 평면역계에서 평면역계니까 이제 이런 세 개의 힘들이 나타나게 되죠. 각 면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력을 구해야 된다면 가상적으로 부재를 자르고 아까 우리는 이렇게 조인트에서 떨어지는 그런 면을 생각했지만 부재 내에서 어떤 힘들을 알고 싶다면 그 단면을 이제 잘라야 된다. 잘라서 부분자에 묻혀도록 그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단면에서 이제 필요한 힘들을 이제 표시하고 그 이제 평형 조건 같은 것들을 적용해야죠. 여기서도 그 내력들도 마찬가지로 움직임을 저지하고 있는 방향으로는 반력들이 있게 된다. 그렇게 생각해야죠. 만약에 이런 방향 힘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붙어 있는 게 자유롭게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떨어지지 않잖아요. 이렇게 붙어 있는 보가 자유롭게 뚝 끊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수직 방향 힘이 뭐가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렇게도 미끄러지지 않으니까 수직 방향 힘도 뭐가 있다는 얘기. 수직 방향 힘, 그러니까 면에 수직한 방향 힘도 있다는 얘기고, 면에 평행 방향 힘도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여기가 이제 힌지처럼 되어 있다면 여기랑 여기가 자유롭게 꺾일 수가 있죠. 이렇게. 그렇지만 연결된 보에서는 이런 일이 안 벌어지잖아요. 자유롭게 회전 못하죠. 그렇다는 얘기는 그 단면에서 이러한 회전을 저지하는 모멘트가 있다는 얘기니까 이런 반력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단면에서 적절한 내부 힘들을 표시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뭐 변형 규약은 이제 변형 부호 규약이 있죠. 보통은 이제 인장을 플러스로 하고 여기 인장을 플러스, 만약에 저런 방향 한다면 보통 이제 마이너스로 하고, 전단력 같은 경우는 위를 플러스, 아래를 플러스 그런 것들은 이제 그 변형 부호액은 좀 다르기도 해요. 보통은 이제 아래로 이렇게 양의 면, 이쪽 면에서 즉 오른쪽을 향한 면에서 아래쪽으로 향하는 전단력을 이걸 보통 플러스로 잡아주죠. 보통은. 그렇지 않은 책도 있어요. 이거를 플러스로 잡아주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뭐 그 일관성만 있게 하면 되죠. 일관성만 있게. 그리고 이제 모멘트 같은 것들도 요걸 플러스로 잡아주는가, 이렇게 되는 걸 플러스로 잡아주는가, 뭐
변형 부호역은 다르기도 하지만 이렇게 된 것, 우리 책에서처럼 쓰는 것이 좀 일반적이에요. 즉 면에서 인장이 플러스, 아래쪽 방향이 이게 플러스, 이쪽이 플러스, 그리고 모멘트는 오른손 방향, 즉 이쪽 X쪽 플러스 축을 향한 변에서 오른손 법칙을 따라서 이렇게 나오는 방향을 잡아주는 게 보통 일반적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왼쪽을 향한 면에서 어떻게 돼요? 어떤 게 이제 플러스 부호 규격을 갖게 될까요? 작용과 반작용이니까 이쪽이 플러스 부호, 이쪽이 플러스 부호, 이쪽이 플러스 부호를 갖는 그런 규약이죠. 이런 것들은 그냥 정력학 책에서 이제 조금만 보면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력학에서의 변형 부호 규약을 어떤 걸 쓰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력학에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트러스 구조물들이 있죠. 트러스. 뭐 이런 힘과 이런 힘이 작용했을 때, 뭐 F1, F2가 작용했을 때 지지점 반력과 뭐 각 부재력들을 구하라,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 것이었었죠. 뭐 트러스 구조물들은 이런 것들은 이제 이력 부재들이 모여져서 이력 부재들이 핀 조인트, 이제 핀 조인트 이런 걸로 이제 연결된 그런 구조물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데서는 뭐 여러 가지 해법을 써갖고서 이제 보통 반력들과 부재력들을 구할 수 있죠. 전체 자유물체를 그려서 이제 반력들을 구하고, 그리고 뭐 각 부재력들을 구하고자 한다면 조인트에서의 자유물체를 그려서 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이제 단면을 잘라서 단면법으로 부재 힘을 계산하거나 이런 방법을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도 다 정력학에서 다뤘던 얘기들인데 이번에 이제 예제에서 좀 다뤄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정력학 리뷰에 나왔던 얘기를 뭐 잠깐 드린 것이고, 뭐 다음에는 이제 정력학에 관련된 예제를 몇 가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